현대 역사에서 석유를 지배하는 국가는 세계의 패권을 좌지우지했어요. 석유의 역사는 현대사 전체를 정면으로 관통합니다. 석유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영향력이 있을까요? 석유의 특징을 먼저 몇 개 살펴보시죠. 일반적인 경제 법칙은 수요와 공급 법칙이에요. 일반적인 상품에 해당되죠. 어떤 상품을 더 많은 사람이 원해서 더 많은 수요가 생기면 그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어떤 상품의 공급이 늘어나서 그 상품이 시장에 퍼지면 가격이 쭉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석유는 이러한 일반적인 상품과는 굉장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석유는 수요가 굉장히 비탄력적인 상품 중 하나예요. 석유라는 자원을 대체할 만한 다른 자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석유값이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 나라 중 아주 일부 산유국에서 원유를 수출하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필요로 하죠. 따라서 석유는 첫 번째로 공급자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는 상품이다. 석유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전략물자라는 거예요. 현대에서 강대국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강대국이다 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핵무기예요. 두 번째는 식량자원, 세 번째는 에너지자원. 이 세 가지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으면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미국을 예를 들어볼까요? 핵무기 당연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식량자원, 넓은 땅에서 충분히 식량이 자급자족 가능하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셰일 오일을 어마어마하게 생산하죠. 따라서 미국은 강대국의 요건에 딱 들어맞죠. 반면 한국은 핵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식량 자원은 열심히 쌀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긴 하지만 온전히 확보했다고 하긴 약간 물음표가 붙죠. 그리고 에너지 자원 어림도 없죠. 한국에서 쓰는 에너지의 97%, 8%가 수입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은 어림도 없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강대국의 한 가지 주요한 조건, 즉 에너지 자원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석유는 엄청난 전략 자산인 거예요. 전략 자산은 시장 논리를 따르지 않고 벗어납니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가 돈도 있고 기술도 있어요. 근데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핵무기를 가질 수는 없죠. 단순히 수요와 공급 법칙이라는 경제 논리를 한참 벗어나서 국제관계, 정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이 전략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석유를 알기 위해서는 국제 정세를 살펴봐야 되고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석유는 권력이고 석유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 권력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석유는 원래부터 있던 에너지 자원은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석유의 채굴이 시작되고 수요가 생겨나고 급증하게 됩니다. 이 자료는 EIA, 즉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미국 내에서 어떤 종류의 에너지 자원이 쓰였는지 도표로 표시한 것이거든요. 미국이 생긴 시점부터 거의 최근 현재까지의 추이를 담고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되는데 맨 위에 갈색이 석유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까만색으로 돼 있는 것이 석탄이에요. 석탄이 한참 앞서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석유를 훨씬 더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는 석유의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석유의 사용량이 시작된 부분을 한번 보시죠. 언제냐면 석유의 사용량이 처음 나온 부분은 1900년대 초반이에요. 이때 석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석유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이때가 언제냐면 1900년대 초반 중반이에요.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던 그 시기였던 거예요. 전쟁을 끝나고 재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제 발전에 시동을 걸던 그 시기에 바로 결정적인 에너지원이 석유였던 거예요. 우리가 석유 자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중동을 떠올리잖아요. 중동에서 기름이 발견된 시기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발전을 하던 1900년대 초반 이전이었지만 실제로 기름을 시추하고 사용하던 시기는 이 경제 성장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에너지원인 석유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석유 열강의 대중동 전략은 항상 비슷했어요. 바로 찢어놓기 전략이에요. 유럽은 인도나 아시아로 가는 교역로를 목숨 걸고 확보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던 거대한 이슬람 제국이 나타나면 교역로가 막히는 거죠. 그 교역로가 막혔기 때문에 바다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다른 루트를 찾으려고 열심히 애를 썼잖아요. 만약에 이 중동에 오스만 투르크 같은 강력한 통일된 제국이 나와서 교역과 무역을 차단한다면 유럽은 굉장히 정세를 컨트롤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유럽 열강, 서구 열강의 대중동 전략은 항상 견제할 수 있도록 서로 찢어놓는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같은 전략이 석유 시장에도 적용이 됐거든요. 부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석유를 찢어서 나눠 먹기로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주미 영국 대사 헬리팩스가 짬짬이 지들끼리 석유를 나눠 먹는 영미석유 협약을 맺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당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에 해당되는 땅에서 나온 석유는 몽땅 영국이 먹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나는 석유는 몽땅 미국이 먹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인 이라크랑 쿠웨이트 지역에서 나는 석유는 우리 같이 먹자, 나눠 먹기로 한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중동 사람들의, 이란 사람들의 의사는 따지지도 않고 강대국이 책상에 이렇게 지도 쭉 그어놓고 지들끼리 이 땅에서 나는 석유는 우리 영국 거, 사우디에서 나는 석유는 우리 미국 거, 이라크 석유, 쿠웨이트 석유, 그거는 반띵해서 서로 나눠 먹자,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한 거예요. 강대국이 영미 석유 협약으로 지들 멋대로 석유를 갈라먹고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란에 대한 종주권은 영국이 주장하게 되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종주권은 미국이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에 세운 회사가 바로 그 유명한 아람코예요. 아람코를 보게 되면 아라비안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랑 아메리칸이랑 합자해서 세운 오일 회사다. 지금은 사우디 국영 회사지만 태생은 미국이 만든 거예요. 2023년에 애플보다 시가총액이 큰 슈퍼 공룡 회사예요. 현재 미국의 최대 에너지 기업 엑손모빌이 영업이익이 73조 원이었어요. 근데 이 아람코의 영업이익은 212조 원이죠.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이야 이런 사우디 석유 회사가 떵떵거리지만 석유가 처음 터질 당시 상황은 매우 달랐어요. 미국과 영국의 석유 회사들이 중동에 들어와서 지들끼리 땅 따먹기로 석유 패권을 확립하고 채굴을 해서 싼 값에 막 석유를 다 쓸어갔잖아요. 독점적으로 원유를 채굴하고 생산하고 판매했어요.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이 국제석유위원회를 만들어요. 미국과 영국이 각각 4명씩 위원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4명, 영국 4명, 그래서 총 8명이 국제석유 가격을 통제하고 정해버려요. 세계적인 중요한 에너지 자원을 쥐락펴락하는 독점 체제를 형성하는 거예요. 따라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일반적인 상품의 룰을 떠나서 지들 마음대로 석유 가격을 정하고 통제를 합니다. 이렇게 중요 전략 자산을 통제하는 방법은 나중에 그대로 누가 갖고 오냐, 오펙이 그대로 갖고 와서 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가격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겠다. 당시 석유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7개 주요 영국, 미국계 에너지 회사가 있었거든요. 이걸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렀습니다. 엑손모빌, BP, 쉘, 이런 거대 메이저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었죠. 얘네들이 중동에서 쥐고 있는 석유 패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가진 노력을 다 기울여요.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라 하더라도 CIA도 동원하고 MI6도 동원하고 막 공작을 벌여가지고 정권을 뒤집어 버려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란이에요. 미국과 이란이 사이가 왜 이렇게 원수인가? 영상을 관련 링크로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중동의 산유국들이 눈 뜨고 뻔히 석유를 뜯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얘네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지켜보겠죠. 근데 국부 유출이 심각한 거예요. 자기들 땅에 뻔히 파이프를 딱 꽂고 석유를 막 뽑아 제끼는데 자기들은 땅만 빌려주고 석유만 뜯기고 가격도 못 정하고 아무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생산량도 못 결정해, 판매이익은 쥐꼬리만큼만 배당해. 당시 원유 생산 단가가 배럴당 한 2불, 3불 됐던 거예요. 근데 2불, 3불에 채굴한 이 원유를 얼마에 파느냐, 시장에 배럴당 막 100불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거죠. 참고로 1배럴은 약 160리터 정도입니다. 이 모든 이익을 누가 갖고 있었냐? 산유국들은 완전 껍데기 뿐이었고 영미 석유 메이저 회사, 위에서 언급한 세븐 시스터즈들이 다 꿀꺽꿀꺽 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광경을 보다 못한 산유국들이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960년에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모입니다. 바로 석유 수출기구 오펙을 창설하는 거예요. 창설 멤버는 5개 국가였어요. 베네수엘라,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당시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원유의 80%를 이 5개 국가에서 생산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생각하면 완전 독과점이잖아요. 석유를 쥐고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을 만한데 실제로는 오펙이 세워질 당시에는 그림의 떡이었다.
산유국들은 당연히 돈줄이 나오는 석유 자원 시설을 국유화해서 자기들이 이걸 몽땅 먹어버리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왜? 땅에서 원유를 뽑아 올리잖아요. 뽑은 원유를 다른 나라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유를 이 뽑아 올리는 기술이나 파는 기술을 다 영미 메이저 석유 기업에서 독점하고 있었던 거예요. 산유국에서 원유를 퍼서 팔고 싶어도 기술도 없고 시장도 뚫을 수가 없고 유조선 기술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유국들은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석유를 어떻게 장악할 것인지 국리를 굉장히 하기 시작하죠. 이 상황은 굉장히 엉뚱한 것에서부터 해결이 됩니다. 바로 1969년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서 무아마르 알 카다피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알 카다피는 69년부터 2021년까지 42년 동안 철권 통치한 독재자예요. 카다피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역사에서 쿠데타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역사상 모든 쿠데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명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권을 차지하고 힘을 갖고 싶은데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데 멋진 핑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은 항상 명분을 만들어요. 그 명분은 주로 국가, 국민을 위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 도탄에 빠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권력을 잡고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쿠데타를 벌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혁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통 꾸며내죠. 그래서 쿠데타 세력은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국민을 내세우고 민족을 내세우고 국가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 명분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민족주의적, 국가적인 성향을 강한 경우가 많죠. 카다피도 마찬가지였어요. 위기에 빠진 리비아를 구하겠다. 이런 공약을 세우면서 혁명이란 미명 아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서구 열강이 가지고 있던 석유 회사를 빼앗아서 국유화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당시 리비아에도 역시 미국계 석유 회사 옥시덴탈이 있었어요. 이 옥시덴탈은 완전 메이저는 아니고 그 밑에 약간 중견 석유 회사쯤 됐던 모양이에요. 카다피가 군대를 앞세워서 정권을 차지한 다음에 석유 회사를 접수해요. 그리고 총칼을 딱 들이밀면서 옥시덴탈에게 야, 니네가 지금 100% 다 갖고 있는 이 석유 회사의 지분을 우린 마음에 들지 않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오 먹고 너네가 오만 먹어. 그렇지 않으면 너네 다 가만 안 두고 이 회사 다 몰수해버릴 거야. 너네 다 추방이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옥시덴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뭐 미국이 개입해서 나라를 뒤엎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옥시덴탈은 어쩔 수 없이 그 요구에 응하고 리비아와 옥시덴탈이 5대5로 지분을 정리하게 됩니다. 카다피는 차근차근 이런 협박을 반복함으로 국가 소유 지분을 늘려요. 나중에는 이 옥시덴탈이 갖고 있던 리비아의 석유 시설에 대한 지분을 다 꼴가닥 먹게 됩니다. 그 소문이 퍼져요. 다른 산유국들로 듣죠. 야, 씨, 카다피 저 또라이인 줄 알았더니 제가 제대로 일을 하네? 아, 그 리비아도 했는데 우리 못할 게 뭐야? 석유회사 우리도 국유화해서 우리가 외부로 부를 유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는 이익을 다 먹을 수 있잖아. 우리가 못할 게 뭐야? 돈 좀 만져보자.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란, 사우디 이런 석유회사도 차츰차츰 영미 메이저 석유회사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석유 자원을 국유화하는 데 성공을 하죠. 미국이 사우디에 세운 회사 아람코도 이때 사우디로 넘어갑니다. 미국은 아람코를 거의 액면가 수준으로 사우디에게 넘겨요.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이었죠.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당시 사우디는 미국의 핵심 석유 기반 시설이었고 아람코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남길 수 있는 핵심 회사였어요. 근데 미국은 왜 그렇게 사우디의 싼 값에 아람코를 넘겼을까요? 당시 미국의 군사력이 약한 것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미국이 군사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래였어요. 미국은 아람코를 사우디에 넘기면서 모든 석유 거래를 달러화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니다. 이른바 페트로달러를 확립하죠. 그리고 미국은 사우디에게 야, 너네가 달러를 석유로 결제할 만큼 중요한 나라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 무슨 일 있거나 안보상의 위험을 받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다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안보를 보장하는 협약을 체결합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보장받고 사우디는 경제와 안보를 보장받는 괜찮은 거래가 성사된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급진적이든 온건한 방법이든 산유국들은 영미 메이저 회사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산유국들이 독립하고 세계의 경제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던 석유 시장이었거든요. 이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석유 수요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뀌어요.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시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시점이 바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더 많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석유를 많이 소비하면서 세계 경제가 팽창하던 시절이에요.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미국 내에서 석유의 생산과 수출입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표거든요. 요 맨 위에 보게 되면 이 하늘색, 파란색 표가 미국 내에서의 석유의 소비를 알려주는 표예요. 1980년대까지 쭉 보게 되면 석유의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밑에 갈색을 보면 미국 내에서의 석유의 생산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생산은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해. 약간 정체된 느낌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소비는 이만큼 늦는데 생산이 그만큼 받쳐주질 못해요. 이 공백이 생기잖아. 이 공백을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수입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굉장히 느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 소비가 이렇게 느는데 생산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부족한 생산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석유를 엄청나게 수입하는 시점이 오게 된 거예요. 미국이 자국에서 필요한 수요를 다 공급할 수 없고 수입에 의존했던 이 시기, 1970년대랑 8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바로 산유국들이 오일 쇼크를 일으켜서 석유를 무기화했던 시기와 일치하는 거예요.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면 산업시설의 피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오일 쇼크 시기와 겹치면서 산유국들은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되는 거예요. 석유 수출 기구인 오펙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거죠. 원유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석유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한국도 중동의 산유국들에게 눈치를 보느라고 조용히 친중동 성명도 발표한 적도 있어요. 당시 중동에서 한국은 친미 국가로 낙인이 찍혀서 석유 수입에 엄청난 피해를 받았잖아요. 당시 중동과 서방의 관계는 왜 그렇게 최악이었는지, 그리고 중동은 석유를 왜 무기화했는지 관련 영상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석유 가격이 높으니까 산유국들은 당연히 신났죠. 그래서 이 석유 가격을 계속 고유가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하잖아요. 석유를 우리밖에 살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가 석유를 비싸게 팔아도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석유를 사야 돼. 당연히 고유가를 계속 유지해서 떼돈을 벌기를 원하죠. 근데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에서 1962년부터 1986년까지 20년 넘게 석유 장관을 역임한 아흐메드 자크 야마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산유국에서 석유 장관의 파워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한국의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 플러스 산업자원부 그 훨씬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런 자리에 20년 넘게 수장으로 있으면서 석유 황제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야마니는 일반적으로 석유를 고가로 유지하는 시각과는 반대되는 것을 주장합니다. 석유는 반드시 저유가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마니가 한 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석기 시대에는 돌이 부족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석유의 시대는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끝날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 고유가는 엄청난 이득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마진을 순식간에 남길 수 있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땐 석유 이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유가 정책으로 석유의 시대를 최대한 오래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고유가를 하면 지금 당장은 좋지만 고유가에 부담이 되는 나라들이 다른 에너지원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에는 원자력도 있을 것이고 친환경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셰일 오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바뀌게 되면 나중에 산유국 입장에선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유가로 오래 석유의 시대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당시에는 많은 반대에 직면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야마니의 생각이 일리 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석유를 독과점하면서 가격을 정했던 오펙의 시대가 어느 정도 저물고 있었거든요. 사실 오펙의 전성기는 1970년대까지였어요. 1970년대 후반에는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있게 돼요. 상징적인 변화긴 한데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전 세계의 석유 생산량을 나타낸 표인데 위에 붉은색 표가 오펙이 아닌 나라에서 생산하는 석유예요. 그리고 아래쪽 파란색이 오펙 나라에서 생산하는 석유예요. 딱 보니까 오펙이 아닌 나라에서 생산하는 석유가 더 많죠? 원래는 오펙에서 생산하는 석유의 양이 더 많았는데 이것이 뒤바뀐 시점이 언제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었던 거죠. 즉, 이전까진 오펙이 더 많은 압도적인 석유를 생산하면서 칼자루를 쥐고 있던 입장이었는데 점차 바뀌면서 그 독과점으로 누리던 지위가 박탈되었다는 의미예요. 이 시기부터는 원유라는 상품이 파는 공급처도 좀 더 다양해지고 사는 수요처도 다양해진 거예요.
원유가 완전 자유경제시장처럼 되진 않았지만 완전 독과점 상품에서 어느 정도 일반 상품의 특징을 띄었다는 거죠. 그러면 산유국 입장에서는 이전까지는 튕기면서 기름을 팔았잖아요. 나 아니면 너네가 언제 기름을 어디에서 사겠어. 내가 줄 때 잘 사기나 해. 싫음 말고 이렇게 튀겼는데 바뀐 거예요. 예전엔 나밖에 석유를 살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서 석유를 사버린대. 그러니까 산유국들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자기 석유를 사주는 수요처를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거는 거예요. 사우디 아람코 같은 회사는 이전에 석유를 팔아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쭉 둘러보면서 괜찮은 정유회사를 콕 찍어서 통째로 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시추에서 뽑은 그 석유를 자기 소유의 정유회사에 파는 거죠. 산유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매처 루트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정유회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우디 아람코에 당첨된 회사가 바로 한국에 있는 S오일인 거예요. 지금 S오일 직원은 대부분 한국이지만 CEO는 사우디 사람이에요. 이 회사는 사우디 회사인 거예요.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도 역시 아람코예요. 이런 방식으로 중동의 석유회사는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짧게 알아보는 석유의 역사였습니다.